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반시루님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님 이 사실 널리 알립시다 라고 하셨네요. 제가 확실히 요런 자료는요 미리 이렇게 글로 좀 써서 올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런 내용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글 아무래도 저는 기자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조만간 이 내용들 다 모아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쓸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좀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취재한 내용들을 이 텍스트화 활자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공개된 자료가 이렇게 딱 있는데 참 구린내 난다. 예, 한상민님이시군요. 떡하니 자료도 있는데 구린내는 역시나 점점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마장군님 또 닭대가리가 소환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자, 제이미림님 커뮤니티 등에 올리겠다라고 하셨고요. 로사리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킴스님 이해 잘 된다고 하셨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글로 한번 써가지고 다시 한번 기사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퍼뜨려 주세요. 자, 커뮤니티에 올려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이동관과 보안사입니다. 야, 이동관과 보안사 얘들 도대체 뭔 관계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동관하고 보안사 저는 얼마 전까지도 이동관이라는 사람하고 보안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이동관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얘 원래 이런 애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사를 나온 사람이다. 글쎄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도요, 이 기무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사병이라도 웬만한 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병으로 있다가 장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병으로 있을 때 국군통신사령부에 배치를 받았어요. 국군통신사령부에서 배치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국방부 통신대대로 갔어요. 이게 웬만한 백 아니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야, 너 백이 네 백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그 중대, 우리 그 중대가 본부 중대, 국방부 통신대대 본부 중대였는데 국방부 통신대대 본부 중대에 백이 진짜로 없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황당했었습니다. 이 국방부 통신대대
거기도 본부 중대. 자, 국군통신사령부도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뺑뺑이만 가지고는 절대 가기가 어려워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전쯤이니까 그때도 여전히 백으로 그런 데 빼는 데가 경우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국군통신사령부 갔는데 국군통신사령부도 좋은 데인데 이 국군통신사령부는 어디냐면 과천에 있어요. 과천 정부종합청사 뒤에 있어요. 과천청사 뒤쪽에 있다고. 거기도 왔다지. 그죠? 그리고 국군통신사령부는요. 이게 육해공군 소속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국직부대예요. 국방부 직할부대. 그래서 3군 합동이야. 그래서 공군도 들어와요. 해군도 들어오고 해병대, 육군은 당연히 있고. 공군은요 다 시험 쳐서 들어온 애들이잖아. 그죠? 시험 쳐서 들어온 공군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복무기간은 내가 더 짧아. 물론 걔네들은 외박을 좀 많더라고. 여튼 걔네들이 시험 쳐서 그것도 지원해서 오는 데가 국군통신사령부고 그것도 국방부 통신대대인데 나는 그냥 뺑뺑이 돌아서 갔다고. 그래서 도대체 니 백은 무슨 백이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국방부 영내에 가면은 기무사 부대가 한 2군데가 3군데가 있어요. 뭐 500기무, 뭐 600기무, 막 기무사 부대가 막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 기무부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려면 그냥 못 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가는 사람이면 인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만 갈 수 있었어. 만약에 백이 없다면. 자, 그러니까 백이 있거나 아니면 좀 뭐 학벌이 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데예요. 기무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무사가 더하지. 이 기무사의 전신이 뭐죠? 보안사죠. 언제? 이 기무사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가장 막강한 힘을 휘둘렀죠. 왜? 당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잖아. 보안사령관이었다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한마디로 지금의 검찰인 거지. 지금의 검찰. 검찰 중에서도 중앙지검장쯤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보안사가 얼마나 힘이 막강했겠어요. 이런 보안사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병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여기 장교가 보안사를 가려고 해도요. 성적이 좋거나 성적이 무지막지하게 좋거나 백이 있거나 그래야 돼. 그런데 사병이 여기를 간다고? 그냥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이동관이 여기 보안사를 보안사에서 근무를 했더라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동관이 권언유착 또는 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실상 언론 탄압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보안사 때문이 아닐까?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심을 시작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이동관과 관련해 가지고 참 사실 몇 달 전부터 많은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원조 핵관 이동관이 들어온다. MB 매운맛 버전이라는 둥.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이 이렇게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죠. 침대에 눕혀놓고서 밟았다. 친구를 책상에 300번이나 내리 찍었다. 그랬는데 학폭위는 열리지도 않고 명문대에 진학을 했다. 자, 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온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시끌시끌했죠. 5월 달부터. 자, 이 하나고등학교와 관련해가지고 하나고등학교 학폭 사건 이 얘기 한참 또 떠들었죠. 바로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입니다. 1학년 때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가 피해 다니니까 피해 다닌다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툭툭 친구들을 두들겨 팼다. 복싱했다. 헬스했다. 그러면서 연습한다면서 때리고 침대에 눕혀놓고 밟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고
예, 침대에다가 그 막 손톱 깎아가지고 막 뿌려놓고 막 그랬다잖아요. 자, 이랬다는 게 이동관의 아들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부분은 이 모든 학폭 사건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동관이 이사장한테, 하나고등학교 이사장한테도 전화하고, 이동관의 부인이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죠. 당시 이동관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기타 등등. 자, 이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이동관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선생이 문제 제기를 했냐고 이름 적어달라고 했던 얘기까지 있었죠. 참. 그러니까 권력을 지 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죠.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이동관하고 이동관 부인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 아들이 지각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지각한 기록을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고요? 야, 저 이렇게 간땡이 분 학부모는 처음 봤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대. 자, 이에 대해서 이동관 측은 뭐라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했대죠. 그러자 폭로란 교사가 오히려 대받아칩니다. 그럼 검사가 생활기록부 떼어오면 되겠네. 떼어오세요. 떼어와 보세요. 그럼 떼어와가지고 얘기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죠.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동관 부인의 인사청탁 얘기가 또 떠돌고 있죠. 자, 이동관 부인이 인사청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 말로는 돌려줬다는 거야. 근데 과연 돌려줬느냐? 라는 많은 것을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동관 부인 같은 경우에 인사청탁을 이동관 부인한테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자, 이동관 측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관 부인한테 이동관의 부인에게 누가 인사청탁을 하러 왔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돈이 그게 들었는지를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돈이 들은 사실을 발견하고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인사청탁을 했다는 분이 나타났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 내가 2천만 원 준 것도 맞고 뭐 인사청탁 한 것도 맞는데 돈을 내가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 이동관은 돈 받고 바로 그 다음날 돌려줬고 뭐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돌려받은 거는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아니 정말로 그 뇌물을 거절하고 청탁을 거절할 요량이었으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아니라도 적어도 일주일 이내는 돌려주는 게 맞잖아. 근데 좀 시간이 걸린 뒤에 제법 시간이 소요되고 난 다음에 돌려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을 돌려주는 경우, 받은 돈을 뇌물을 돌려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어이구 나중에 돈이네 돌려주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돈을 받았는데 안 된 거야. 청탁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인사청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즉 청탁이 무산된 경우. 아, 제가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안 될까요?
자, 제가 작은 성이지만 이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받았어. 받았는데 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야. 도저히 이해를 못 받아주겠네. 청와대 발령 안 나겠는데. 그럼 돈은 받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돌려줘야지.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돈을 돌려주는 거는 딱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한참 뒤에 돌려줬다면 여러분 보실 때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돈인 줄 모르고 받았는데 안 되겠다 돌려주자. 인가요? 아니면 이거 돈은 받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안 되겠다. 돌려줘야겠다. 어느 쪽 같으세요? 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돈을 돌려준 게 아니라 인사청탁이 무산되어 가지고 이런 걸 토해냈다고 얘기하죠. 돈을 토해낸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말이죠. 자,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이명박 쪽 사람들한테 뭘 기대를 하겠어. 원래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솔직히? 자, 로사리아님, 그런 놈이라면 나오지도 않죠. 돈을 돌려줄, 진짜로 착하게 돈을 돌려줄 거라면 이 말이겠죠. 푸른 숲길님, 돌인 줄 모를 수 있나 어떻게? 그렇죠. 솔직히 그 쇼핑백에다가 기념품이라고 받아주면 혹시 돈이 아닌가부터 먼저 보지 않나요? 이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지. 그게 순수한 기념품일 것이다라고.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금치님, 기무사 댓글 공작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그 얘기로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요, 어디까지나 주장입니다. 이동관 말 맞다나 증거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자, 돈을 돌려주기는 돌려줬네요. 자, 하지만 만약에 이게 조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돈 돌려줬다라는 걸로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탈탈 털렸을걸요? 아니, 조국은 돈 한 푼 받은, 2천만 원 얘기하는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딸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것까지 다 시비 털리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곧바로 돌려줬든 언제 돌려줬든 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동관은 뻔뻔스럽게도 기울어지는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랍니다. 지들이 불리한 상황이래. 야, 저 뚫린 입이라고 참 함부로 말 막 한다, 그죠? 자, 좋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저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은 생각과 인식과 이런 거랑 상관없이 당장 자기한테 필요한 주장이면 그것이 억지든 거짓말이든 일단 떠들 입 밖으로 내보는 사람일까? 전 두 번째라고 보여져요. 제가 검사들도 그렇고요, 고위 관료들도 그렇고요,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입 밖으로 내는 것보다 이 말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지금 내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고 떠들기다. 즉, 이 사람은 정의로운 척 하는 것도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척 하는 거고요. 뻔뻔스러운 척 하는 거, 뻔뻔스러울 때 역시 자기가 뻔뻔스러워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 억지를 쓴다. 어떻게 저런 억지를 쓸 수 있지? 그들은 그게 유리하면은 억지든 거짓말이든 생쇼든 합니다. 이들은 그 변명을 이렇게 되죠.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니들은 안 그러니? 이런 식이죠. 야, 저 정말 놀랐거든요. 여하튼 이 뻔뻔스러운 이동관 글쎄, 이 사람의 DNA는 어떻게 온 걸까요? 이 상종 못할 DNA는 어디서 심어진 걸까요? 그러는 와중에 나온 얘기가 오한사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동관은요, 83년 6월 1일부터 85년 12월 12일 사이 약 2년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2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2년 6개월이니까 딱 30개월이네요. 옛날에는 군 생활이 3년 딱 36개월이었는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단축을 해줬죠. 특히 이제 그 집체 교육, 그 교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씩 이 군 복무 기간을 줄여줘요. 그래서 30개월 복무를 한 거죠. 자, 보안사 출신 이동관은 83년 6월 1일부터 85년 12월까지 보안사에서 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동아일보의 신입사원으로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동아일보에 근무를 했다고 하죠. 약 12일 정도 복무 기간이 겹칩니다. 보름 정도네요. 근데 말년 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말년 휴가 때 입사한 거예요. 옛날에 왕왕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는 합디다. 근데 저는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고요? 80년대 보안사, 지금의 기무사는요, 언론조정반이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이 언론조정반은요, 언론사에 절대로 취업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운동권이 언론사에 취업을 하나 안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언론인 명단, 쉽게 말해서 내쫓을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검찰에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기자 명단을 작성을 한 적이 있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면 대검에서 부정적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는 부정적 언론 보도다 해서 기사 제목, 기사를 쓴 기자, 그 다음에 그 언론사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회람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 자주 올라온 기자라면 글쎄 기피 대상 1호, 2호쯤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런 걸 만듭니다. 검찰은 이게 그냥 우리 보도를 그냥 살펴보자는 거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건 아니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명단을 작성하고 그런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불이익을 줄 의도 없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 누구에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든 사람은 그냥 단순 업무에 참고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못된 검사한테 그게 들어갈 경우 그것이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지어 검찰 수사관이 지한테 불리한 기사 썼다고 나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꽤 여러 번 옵니다. 그 중에는요, 중앙지검 조사과인가? 조사부인가? 거기서도 온 적이 있어요. 중앙지검 조사부. 조사부에 그 수사관이라면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 나왔다고 이거 어디서 취재했느냐고 꼬치꼬치 캐묻대요. 그래서 이걸 왜 물으십니까? 보고용으로 묻는데요. 누구한테 보고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이래. 조사부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사부장님 누구누구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직접 전해드릴게요 하고 제가 직접 조사부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계장, 수사관이죠. 수사관한테 이런 전화가 왔던데 부장검사님이 직접 시키셨어요?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분이 제 기사를 상당히 열심히 보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있으면 회람을 하긴 해요. 하면서 왜 업무에 참고하라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지적받은 거 이런 거 왜 하지 말라고 이런 좋은 뜻에서 하기는 해요. 그걸 오해했나 보네. 제가 실제로 그런 통화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 뭐 보태는 게 아니고 상황극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재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리스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악용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악용 가능성이 있는 리스트, 블랙리스트를 누가 만들었다? 보안사에서 만들었고 이 보안사가 퍼뜨리고 다녔지. 자, 이 보안사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배포할 때 어떻게 배포할까? 팩스로? 이런 내용을 팩스로? 아니에요. 인편으로 보냅니다. 인편은 누구? 보안사 사병이지. 보안사 사병이 떨레떨레 가지고 갑니다. 보안사 사병은요, 양복 입고 머리 기르고 다닙니다. 머리가 절대 짧지 않아요. 군복 안 입습니다. 다 사복 입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쫄래 가서 딱 전해주고 갑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게 또 뭐고도 있었다? 보도지침. 보도지침 같은 경우 실은 문화공보부,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배포를 했는데 그 보도지침 최초 작성자는 누구다? 보안사예요. 그것도 보안사. 안기부 보안사에서 보도지침 만들어. 그럼 그 보안사에서 만든 보도지침 이걸 어떻게 보낼까? 팩스로? 아니요. 들고 갑니다. 인편으로. 누가 들고 가? 자, 그 다음에 보도 지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야,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지? 읽어야지, 신문을 일일이. 그 누가 읽어? 얘들 읽어. 병들이 읽어요. 하나씩 다 체크해가지고. 자, 옛날 언론사 화장실에는 도청장치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도청장치 누가 들어? 다 병들이 들어. 다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누가 했다? 자, 그 중에 한 업무를 이 사람이 했겠지. 자, 여기서 잠시 보도 지침이라는 걸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도 지침 86년에 폭로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보도 지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문화공보부를 거쳐서 각 언론사에 전파됩니다. 직접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전화로 불러주기도 하고 직접 부도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의 실제 업무는 다 병사들이 하죠. 그리고 이 보도 지침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도 다 병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사는요, 병사들도 끝발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 보안사의 배치를 받았다, 사병이 배치를 받았다, 그냥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백이 있었던 백이 있었던 거지. 자, 그런 사람이 동아일보에 취직을 했다. 저는 일단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언론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요. 근데 뭐 병인이가 그렇다 치고 이게 과연 그냥일까 이거? 이것도 혹시 보안사에서 파견 혹은 아니면 보안사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서 약간 그 취업을 하는데 뭔가 좀 작전을 쓰지 않았을까? 힘을 쓰지 않았을까? 의심 안 되지가 않죠. 당시 85년이면요. 보안사 힘 막강할 때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보안사 출신의 병 하나를 기자로 채용하는 거 상당히 권장되던 때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사 사병은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백 없이 가는 경우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사 출신의 기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걔 뒤에 무슨 백이 있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뭐 여하튼 보안사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 에? 실제가 어찌 됐는지는 둘째치더라도. 게다가 보안사하고 동아일보의 관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보안사와 동아일보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 또한 되게 재밌어요. 야, 요게 더 재밌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진짜 이게 그냥 동아일보 취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확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건물이 뭔 줄 아십니까? 예, 국군 보안사령부입니다. 국군 보안사령부.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이 건물 없어졌느냐고요? 아닙니다. 국군 보안사령부.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경복궁 옆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이 보안사 본부 건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은 지금 뭘로 쓰이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보안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한때 철거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자라고 해서 미술관으로 쓰입니다. 놀라셨죠? 국립현대미술관. 지금 경복궁 동쪽편에 있습니다. 지금 송현공원이라고 아시죠? 예, 송현공원.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 옆쪽에 삼청동에 그 북촌 쪽에, 청와대 옆 북촌 쪽에 보면 카페들 많죠. 좋은 카페, 맛있는 카페 되게 많습니다. 자, 그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 파는 그 카페 틈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바로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옛날이 바로 국군 보안사령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계획했던 겁니다. 이처럼 국군 보안사령부가 청와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훨씬 수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기부, 보통 우리가 옛날 중앙정보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남산이라고 부르죠. 국방부는 용산에 있습니다. 육군본부도 용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무사령부는 경복궁 옆, 즉 청와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당시 권력의 실세가 누구였는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어쨌거나 자, 이런 곳에서 근무하던 이동관입니다. 그냥 아무 백 없이 이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솔직히 보안사 출신이면요, 이거 의심해봐야 돼. 너 누구 백으로 갔어? 물어봐야 돼요. 어쨌거나 다 제껴놓고. 자, 경복궁 옆에, 청와대 옆에 있던 보안사령부. 자, 그러면 동아일보는 어디 있었죠? 동아일보는 청계광장에 있죠. 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여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옛날 기무사에서 여기가 동아일보. 거리는 제가 재보니까 980m 정도가 나옵니다. 걸어서 15분 걸린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 보안사령부에서,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출퇴근도 가능했겠네. 군 복무 중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병들이 뭐 보도 지침이 됐든 또는 뭐 이런저런 뭐 서류 수발이 됐든 또는 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사병들이 맡아서 한다고 했죠. 결정은 다 뭐 위에서 장교진들이 하겠지만 실제로 서류 작성은 걔들이 해요. 전달도 걔들이 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는데? 그죠? 그죠? 그치? 군 복무 중 출퇴근. 야, 너 말년휴가 가지 말고 막판까지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여기까지 출퇴근해. 라고 했을란지도 모르겠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한가요? 근데 저는 과한 것 같지 않은데. 예. 제가 근무하던 때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적지 않게 있었고요. 그 뭐, 농담 삼아, 제가 뭐 기억하기도 그래요. 그,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대변인실, 육군본부 대변인실, 육군본부 공보실이었나? 하여튼 뭐 거기에 근무하던 병 하나가 전역할 무렵이 돼서 모 언론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출근을 어제 저녁하고 다음날 출근을 기자실로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어요. 뭐 좀 과장이 포함이 돼 있었겠지만,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자, 뭐 어쨌거나.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글쎄, 이동관이라는 사람하고요, 보안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동아일보에 취업하는 과정,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동관의 언론 탄압 DNA, 뭐 백보천보 양보해가지고 이 사람이 동아일보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흑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언론 탄압의 이런 행보들을, 그 DNA는 이 보안사 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은 제가 지울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